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들 이 굉장히 이상했던 장면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바로 얼마 전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데, 당시 이제 막 어마어마한 철권 권력에 올라선 중국의 새로운 황제 시진핑과 또 마찬가지로 그때 최근 막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온 시진핑의 최측근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당 대회 폐막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진핑 이전의 최고의 실세인 후진타오는 시진핑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9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구세력과 신세력이 나란히 앉아 전 중국 인민들 앞에서 평화로운 세대 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이때 갑자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매우 이상하면서도 의미심장한 장면이 시작되어 버립니다. 즉, 어디선가 행사 진행 요원 2명이 등장하더니 마치 후진타오를 자리에서 끌어내듯 잡고서는 데리고 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근대 역사상 이런 커다란 당대회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전무한 상황인 것도 그렇지만, 그 끌려가는 대상이 러시아로 말하자면 푸틴급 되는 무려 후진타오였다는 것. 게다가 또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중국의 모든 인민들 앞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생중계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요원들이 나타나 자신을 끌어내려고 하자 엄청 당황한 후진타오는 처음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항했고, 이후에는 탁자 위에 있는 어떤 문서를 가리키며 나가지 않겠다고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이내 그 80살의 힘없는 노인은 건장한 젊은 요원 둘의 팔에 붙들려 약 2분간의 실랑이를 한 끝에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천천히 회의장에서 끌려나가게 됩니다. 이때 시진핑은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 상황을 그냥 지켜볼 뿐 무표정으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 외 총리였던 리커창, 그리고 실세 정책가였던 왕후닝 또한 그저 고개를 숙이며 외면하는 등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후진타오는 끌려가면서 시진핑에게 뭐라고 시위하듯 짧게 말을 건넸지만, 시진핑은 그런 그를 무시했고, 그러자 후진타오는 나가며 리커창 총리와 왕후닝의 등을 가볍게 토닥이며 마치 나는 괜찮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듯한 행동을 보이며 결국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간 것이 아주 짧았지만 너무도 충격적이었던 2022년 그날 그곳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당시 중국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슈가 되면서 많은 분석이 나오도록 했었는데, 그 분석들은 대부분 한 가지 해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즉, 이 즈음 중국 최고의 실세로 올라온 시진핑이 자신의 경쟁 관계에 있던 기존의 중국 최고의 파벌들, 예를 들면 상하이 방해나 공청 단파를 완전히 괴멸시킨 후 이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최고의 권력자였던 후진타오를 자신의 두 수행원이 데리고 끌고 나가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 앞에서 보여주어 이제 이 중국의 새로운 절대 권력은 바로 자신 시진핑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치밀하게 기획된 장면이자 근대 세계 정치 역사 권력 이양의 여러 장면 가운데서도 가장 충격적인 모습을 연출해냈다는 게 대부분 분석가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직전까지 시진핑은 중국 당 내부 최고 서열 2위, 3위, 4위, 그리고 7위 인사를 모두 숙청하고 그 자리들에 대신 다 자기 최측근 사람들, 즉 시좌진이라고 불리는 인물들로 모두 채웠으며, 그래서 이후부터는 중국의 법도 마음대로 바꾸는 등 현재까지 시진핑은 중국 내에서 감히 아무도 제재를 하거나 반기를 들 수 없는 그야말로 절대 권력으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장마가 길어지며 비가 많이 오고 또 무더위에 사람들이 괴로워하더라도 결국 가을이 오고 또 곧 무더위 대신 엄청난 눈과 추위가 오는 겨울이 오듯이, 그리고 또다시 봄이 오며 계절이 바뀌듯이 시간은 흘러가고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기 마련인 것처럼, 바로 얼마 전 자신의 전임자를 그토록 모욕적으로 권력에서 끌어내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던 그 시진핑 또한 최근 과거에 자신이 망신 주었던 그 후진타오의 운명을 똑같이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후진타오에 의해. 자, 먼저 최근 정말 너무 이상한 시진핑 관련 정황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같은 중요한 국가 주석은 TV나 뉴스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의 근황에 대해서는 언제나 뉴스를 통해 자세하게 보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시진핑은 완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AP통신에 의하면 그는 이 기간 약 15일 동안 공식 석상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언론 사진들 또는 그의 행사나 말을 전하는 뉴스 보도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에서 찾아온 해외 인사들은 모두 리창 총리와 허리평 부총리가 대신 나가 접견을 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어떤 커다란 권력 균열이 벌어지고 있으며 곧 실질적으로 중국 최고 권력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 다시 말하면 시진핑이 축출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가능성이 이미 빠르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중간에 여러 외신을 통해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핵심 군부들에 의해 쿠데타가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시진핑의 과거 절친이자 최측근이었던 장여우사 장군이 있는데, 이미 그가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실권을 잡는 데 성공했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보도되었고, 게다가 또 결정적으로 이제 6월 말이 되어 중국이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담에 참가해야 하는 때가 다가오자 이때 시진핑이 마지막 순간에 불참을 통보하며 결국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가 처음 취임한 2013년 이후 처음 벌어진 일로, 마치 결혼식에서 신랑이 참석하지 않은 사건처럼 정말로 이상하고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우려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점차 한두 곳씩 시진핑의 축출 또는 실각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현재 중국에게 가장 심하게 압박을 당하며 중국을 너무 싫어하는 대만의 자유시보에서는 마이클 플린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면서 현재 중국에서 분명한 권력 교체가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권력 내부와 일반 시민들이 현재 시진핑의 중국 최고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밝혔으며, 이어서 설명하기를 최근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중국의 핵심 군벌들을 숙청하며 그 자리에 더 많은 자신의 사람들을 앉혀 지금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 최종 공격 대상이었던 장류샤에 대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며 오히려 지금은 장류샤로부터 역공을 당하게 되어 이제 모든 실권을 잃고 그저 명목상 이름만 남아있는 주석이 된 상태로 곧 시진핑은 자리에서 축출되어 끌려 내려오게 되고, 그 자리에 당쉐샹, 천지닝, 장유샤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3인 체제 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상황에 정통한 또 다른 아시아 매체인 재팬 포워드에서도 현재 시진핑은 이미 실권을 상실한 상태이며, 특히 당원 원로들을 비롯한 당 내부의 오래된 권력들로부터 사임을 강하게 압박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마도 조만간 있을 제21차 당대회 때 그 권력 교체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도한 반면, 미국의 뉴욕 포스트에서는 시진핑이 대대적인 군부 인사 숙청을 진행하며 군벌을 대상으로 한 쿠데타를 진행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시진핑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며 심지어 그의 부친 묘소에 대한 위상까지 격화된 상황에서, 무엇보다 그가 직접 끌어내렸던 후진타오 등 중국 권력 내 원로들이 다시 최고 실세로 부상하며 시진핑을 끌어내리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이코노믹 타임즈에서도 같은 기조로 보도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시진핑이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군부를 대상으로 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하면서 지금 갑자기 그 역공으로 모든 권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분석. 둘째, 시진핑이 제거하려고 했던 군부의 핵심 인물은 바로 그의 오랜 동지이자 친구였던, 그리고 중국 내 사실상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장유샤였고, 지금 그 쿠데타의 실패로 시진핑에게 역공을 가하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 장유샤라는 것. 그리고 아마 다음 달 8월쯤 곧 시진핑이 축출되고 나면 이 장유샤가 그의 측근들과 함께 중국의 새로운 최고 권력자로 올라설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 셋째, 이 장유샤의 뒤에는 바로 후진타오가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시진핑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의 시작에는 물론 군부를 향한 시진핑의 과도한 숙청 시도와 실패가 그 도화선이 되기는 했지만, 그 실수를 기회로 잡아 지금 이토록 빠르고 강력하게 시진핑을 공격하는 그 주체의 막후에 있는 진짜 힘은 바로 후진타오라는 점이 그것입니다.
후진타오 할아버지는 올해 83세로 과거 우리 정환이 형이 가르마 헤딩골로 그 무적의 이탈리아를 이기며 대한민국 전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던 859 2002년부터 이후 2012년까지 무려 10년간 중국 최고 권력으로 군림하며 그 기간 중국 경제 성장을 연 1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무엇보다 그 누구하고도 척을 지지 않는 싸움 대신 합의와 조화를 선호하는 유연한 정치 방식으로 사실상 모두의 지지를 받았던 인물인데다 심지어 그는 무려 덩샤오평이 직접 발탁해서 중국 정치계에 입문시킨 것에 더해 장쩌민의 후계자로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인물로, 말하자면 중국 근대 정치 역사에서 모두의 지지를 받았던 최고로 성공적인 엘리트 정치인이자 시진핑 바로 직전까지 중국의 경제를 최고로 운영해온 덕에 오늘날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중국을 만들어낸 그 주역이 바로 이 후진타오 할아버지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난 2022년 시진핑에 의해 전 세계인들 앞에 굴욕을 당하며 그런 괴상한 방식으로 끌려 내려왔던 것이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총동원해 기회를 보고 있다가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어릴 적부터의 절친이자 심지어 본인이 주석의 자리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도움까지 주었던 최고의 동지인 바로 그 장유샤를 축출하기 위해 무리한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그게 실패로 돌아가자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후진타오가 나서며 지금 이렇게 한방 뒤집기를 해버리며 시진핑의 시대를 이토록 순식간에 끝내버리고 그를 모든 권력으로부터 끌어내리는 작업이 지금 너무도 빠르고 무섭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보도에 의하면 현재 시진핑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8월까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알아서 조용히 내려오거나, 아니면 과거 후진타오에게 그랬던 것처럼 강제로 끌려 내려오거나, 아마 현재 시진핑도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하지만 이미 중국 군부가 모두 다 그를 반대하며 돌아서 버렸고 보디가드 포함 개인 수행원의 숫자도 이미 절반 이하로 축소된 데다 그의 최측근들 또한 최근 70% 이상이 자리에서 축출되어 버려 이제는 사실상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는 식물 주석이 되어버린 상황인데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중국 내 심각한 경제난 때문에 시진핑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너무도 심해 아마 시진핑이 이 상황을 뒤집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화무 11홍, 그 붉은 아름다움을 채 열을 유지할 수 있는 꽃도 없고 달도 차면 기울며 세상의 힘이나 권력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세상 진리가 있듯이 이제 중국에서도 새로운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 듯하여 부디 다음 계절에서는 지금보다 더 선하고 현명한 중국이 되어 우리나라에게는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시진핑처럼 무리하게 권력을 추구해서 실망을 주고 불화를 만드는 그런 이웃 나라가 아닌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유익하고 성숙한 국가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지금 겉으로는 평온한 듯 보여도 현재 중국의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게 급변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결과야 아마도 다음 달인 8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21차 중국 전체 회의가 열려봐야 정확히 그들 내부에서 무엇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최근 여러 소식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변화는 이미 확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시진핑은 사실상 모든 권력을 잃고 지금 이미 식물 주석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로 다음 달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스스로 사임하거나 아니면 과거 그가 후진타오에게 그랬듯 억지로 끌려 내려오는 형태로 축출될 것이라는 게 현재 이미 서방의 여러 언론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듯이 사실상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고, 둘째, 그렇게 내려온 시진핑의 자리는 장 여우샤를 중심으로 한 대략 3명으로 구성된 임시 지도 체제가 권력을 이양받게 되고, 또 그 지도부는 최근
최근 다시 실세로 등장한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의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이후 중국 지도부와 관련된 최종 상황이 결정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전까지는 외부적으로 비교적 큰 소음 없이 한 명의 주석이 10년 또는 그 이상을 안정적으로 군림하며 권력의 이양이 잡음 없이 되어왔던 상황과는 달리 이번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것도 중국 군부가 전면에 등장하며 권력의 강제 이양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매우 혼란스러운 형상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삐걱거리고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어떤 균열이 발생한다면 또는 중국 내부에서 시민들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폭발시키며 대규모 시위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중국이 과거 1991년 USSR 소련이 그랬듯 정말 순식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현재 결코 작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이코노미스트와 미국 ABC의 기사 외 이 주제를 짚었던 해외 언론들의 주요 기사들과 그 외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서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이 결국에는 분열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수십 년도 더 된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은 이처럼 큰 하나의 나라로 그 정체성을 오래 유지하기에는 5,000년도 넘게 단일 민족으로 그 국가와 민족을 지켜온 우리나라 같은 강력한 민족성을 가진 나라와는 달리 사실 소수의 한족을 중심으로 수십 개의 크고 작은 민족들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점점 그 큰 중국에 때로는 자발적으로 또 일부는 강제로 흡수되면서 생겨버린 후 그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 반대하며 일어난 수많은 독립운동과 중국과의 동화 반대 움직임들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그냥 힘과 무력으로 진압해서 억지로 그 많은 민족들을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념적 방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장 내일이라도 만약 중국에 속해 있는 그 수많은 소수 민족들에게 원하는 민족들은 지금부터 자유롭게 중국을 떠나 원래의 독립국가로 가도 좋다 라고 선언한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십 개의 소수 민족들은 그 즉시 독립을 선택하고 중국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한 예로 가장 대표적으로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의 경우만 봐도 만약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가 독립을 하게 되면 티베트가 현재 중국 전체 국토의 약 13%, 신장 위구르가 17.5%로 그 둘을 합하면 무려 30.5%나 되는 중국 국토의 약 3분의 1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은 현재 가장 위협적인 경쟁 국가인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티베트의 국경을 군사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신장 위구르의 경우도 주변 아프가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의 경계면으로 그 국경들을 따라 지금 많은 수의 중국 인민해방군이 주둔하며 중국의 서쪽 안보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 그쪽에서 중국이 완충지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중국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게다가 또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의 경우 너무 위험해서 중국이 자국 내에서는 하지 못하는 주요 핵실험장들이 위치하고 있는 것에 더해 그 정제 과정에서 해로운 오염 물질이 엄청 나오는 히토류를 채굴하고 정제하는 시설들 역시 거의 대부분 다 그 신장 위구르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 중인 석유와 천연가스의 최대 30% 가까이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히토류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곳이 독립해버리면 중국은 단순히 국토의 3분의 1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경제력의 3분의 1 또는 그 이상이 증발해버리며 나아가 현재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장악력의 절반 이상 역시 모두 잃게 돼요. 그래서 중국은 최근까지 그토록 전 세계에서 강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두 나라의 독립을 필사적으로 막았던 것입니다. 그 외 티베트의 경우 심각한 물 부족 국가인 중국에게 있어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너무도 높은 수질의 그 풍부한 수자원이 제공하는 혜택들 외 사실 할 말이 너무도 많기는 한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예로 든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외 현재 중국에 속해 있는 여러 민족들 중에는 그들의 오랜 역사나 또는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중국의 이익을 위해 억지로 묶여있는 곳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만약 중국에서 그 독립을 억누르고 있는 거대한 힘에 어떤 균열이 생기거나 또는 지금 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 기존 중국 시스템
시스템이 곧 있을 권력 이양의 과정에서 잠시 포맷되어 버리며 공백이 생겨버리면 그때는 아마 정말 댐에 생긴 작은 균열이 커지며 이후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오며 결국 그 댐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경우처럼 중국은 순식간에 수많은 작은 나라로 분리되며 나라가 재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중국의 분열 이론은 물론 그 가능성은 계속 제기되기는 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여 년간은 중국에게 있어 말하자면 일종의 제국의 성장기로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날마다 몰라볼 정도로 성장하며 군사적으로 그리고 국제 외교적으로 힘을 키워가며 엄청나게 빠르게 강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중국 정부 내부의 힘도 꽤 탄탄하고 또 그 결집력도 강했었고 무엇보다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와 같은 소수 민족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중국 내부에서는 그 희한한 중국식 과도한 국뽕의식을 주입시키며 특히 주변국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문화도 동북 공정을 통해 모두 자기 것이라고 뻔뻔히 우기면서 중국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어 결집시키려고 노력한 데다 또 외부로는 신장 위구르 등 그 지방 지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강력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지방 지역들의 소소한 독립투쟁들은 쉽게 진압되었고 또 그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뉴스들도 중국의 강력한 외교력에 의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면서 사실 그렇게 최근까지는 그 모든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내부로 아무런 잡음이 없는 평화로운 중국, 세상의 중심이자 세상 모든 것의 최초이며 그냥 모든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중국. 그래서 근미래에 이제는 미국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그 중국에 대한 환상이 최소한 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사실 꽤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과거 미국과 친했던 후진타오 때와는 다르게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시진핑의 시대에 들어서자 너무도 섣부르고 또 너무 일찍 미국에게 그 이빨을 드러내며 시비를 걸면서 스스로 미국의 주적이 되어버린 실수가 중국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시초가 되는 실책이었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 경제인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후진타오 때까지만 해도 거의 무슨 우리 삼양라면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미친듯이 솟아오르고 있던 중국의 성장률이 시진핑이 그 쓸데없는 욕심으로 실속보다는 외형적으로 힘을 과시하려고 하면서 중국 경제가 이제 성장을 멈추고 거꾸로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은 말하자면 아주 거대하고 무거운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계속 더 빨리 달려야만 서 있을 수 있고 만약 속도가 느려지거나 잠깐이라도 멈추면 이 자전거는 쓰러지고 게다가 그 몸체 또한 거의 몸체와 바퀴, 핸들 등을 억지로 딱풀 같은 것으로 간신히 모양만 잡히게 붙여놓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 순식간에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중국 자전거가 지금 속도가 급속하게 줄어들며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버린 것입니다.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면 가장 중요하게 먼저 국민들부터 중국 정부에 돌아서 버립니다. 그들은 자기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의 중국, 미국을 이기는 최고의 중국,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대만 통일 뭐 이딴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다 중국 국민들이 결집해서 따르고 한 목소리로 지지를 해줄 때나 가능한 일인데 지금의 중국 국민들 특히 미국이나 서방 세계 그리고 한국과 같은 자유로운 나라에 대해 이미 너무도 많은 정보를 접해 중국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이상한 나라인지 아는 젊은 세대들의 경우 가뜩이나 그 재밌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도 다 부끄럽게 어둠의 경로로 봐야 하고 하루 종일 어디를 가나 감시를 당하는 것에도 불만인 상황에서 이제는 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약 1,000만 명의 중국 대졸자들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80%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총체적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요즘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와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체제와 비전에 대해 크게 실망하며 회의적인 상황이라 그렇게 이미 내부로부터 그 분열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딱 지금 중국과 같은 상황에서 산산조각난 국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소련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얼마 전 시진핑이 중국이 과거 소련처럼 분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실제로 중국은 작년 기준 이제 공산당 창당 75주년을 넘겼는데 이것은 소련이 창당 이후 74년 만에 붕괴되었던 그 시기를 이미 넘긴 시점이며 중국은 시진핑의 정권 아래 특히 코로나 위기를 지나며 크게 위축된 이후 아직까지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그 외 최근 눈에 띄게 둔화된 중국 경제 상황으로 인해 부동산 불안과 높은 실업률 등 사회계약 붕괴 위험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크고 강력한 요새도 내부로부터 뚫릴 수 있다는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크게 언제든지 커다란 내부 균열이 발생할 경우 과거 소련처럼 여러 개의 지방 국가로 쪼개질 수 있어 이것이 최근 시진핑 그리고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ABC에서도 이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었는데 즉 중국은 지난 소련 붕괴 직후부터 자신들도 그 전철을 따르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과거 소련이 공산주의 특유의 너무도 강한 명령체계로 그 경직성과 비효율로 무너진 것을 보고는 자신들은 반대로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투자 유치를 하는 등 중국만의 자본주의 방식을 도입하면서 체제의 붕괴를 막아보려고 시도해오고 있고 그리고 소련의 글라스노스트가 언론을 개방하자 그때부터 엄청난 내부 비판들이 쏟아지며 결국 그것이 소련의 국민들을 동요하게 만들어 소련이 내부로부터 빠르게 무너지는 것에 도화선이 되었던 것을 교훈 삼아 중국은 그 반대로 인터넷을 철저하게 검열하고 또 정부에서 만든 선전용 정치 다큐를 과도하게 제작해 상영하며 늘 언론을 심하게 통제하는 방법을 택하면서 소련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데다 또한 과거 소련이 우크라이나 같은 지방 정부의 민족 주권을 일부 허용하면서 그것 역시 소련이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결정적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한 중국은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 등에 대해 굉장히 과도한 수준으로 억누르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과거 소련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중국 내부에서는 갖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며 또 다른 형태의 분열의 조짐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과거 소련이나 지금의 중국 등 애초에 이런 크기와 이런 형태 그리고 이런 기형적 방식으로 한 깃발 아래 모이게 된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탄생한 국가가 과연 이전과는 그 방식을 달리 한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최근 10여 년 동안 그 불안하게 돌아가던 중국과 지금 내부로부터 너무도 큰 불만이 쌓이고 있는 중국 거기다가 이제 어쩌면 군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부까지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팽배하여 내부에서 너무도 혼란스러운 중국의 현재 모습을 보며 이 중국은 애초에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불가능한 꿈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그렇게 너무도 부자연스럽고 과도한 방식으로 화합이 아닌 오직 힘을 통한 방법으로만 그 불가능한 꿈을 유지하기 위해 달려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며 앞으로 그게 중국의 분열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의 결과이든 간에 누군가의 시대착오적인 이념이나 허상에 가까운 목적이 아닌 아무리 작더라도 그 지역, 그 민족, 그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순리적이고 평화적인 도착지에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고장난 자전거가 도달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최근까지 특히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약 북한과 남한이 어느 날 진짜로 통일을 해버리면 과연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하는 주제로 그동안 아주 많은 글이 올라오며 다양한 상상과 토론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너무도 많이 봐서 우리에겐 마치 우리 집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처럼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교육 자료로 쓰여도 좋을 만큼 친근하고 익숙한 그림인 바로 이 존 티토의 미래 한반도 그림 역시 그중 하나이고 또 오늘의 주제인 바로 이 그림 즉 한반도가 통일되고 나면 얼마 후 보게 될 이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상상 또한 세계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한반도 통일 직후 벌어질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각각의 상상들은 조금씩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만약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되어버리는 날에는 정말 순식간에 새로운 초강대국이 등장하게 되면서 주변국들을 씹어 먹어버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지도의 경우 미국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올라와 지금 한창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지도로 그냥 대충 봐도 현재의 세상과는 크게 세 가지 차이점이 보입니다. 첫째, 한반도가 드디어 통일이 되어 있고, 둘째, 중국은 약 10개국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이자 정말 믿기 힘든 변화는 이게 러시아가 사라져 버렸고 그 영토 전체가 다 우리 통일 한국의 영토로 귀속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이건 앞서 존 티토의 그림에서도 그랬지만 다들 우리가 통일하면 그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사용해서 저렇게 주변국으로 영토를 팽창하며 무슨 제국처럼 확장을 할 것처럼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역 최강의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했던 과거 고구려와 고려 때에도, 그리고 세계 최초의 철갑 기동 전투함 거북선과 세계 최초의 로켓 미사일인 신기정 등 첨단 군사 기술과 또 문화적 수준으로만 보면 당시 중세 전 세계 모든 국가들 가운데서도 최선진국이었던 조선의 경우도 역시 사실 마음만 그쪽으로 먹었다면 얼마든지 주변국들을 치고 들어가서 그 특유의 한민족 성향답게 차근차근, 그러나 빈틈없이 정복해가며 북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며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충분히 그럴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악한 마음을 품거나 그런 그릇된 욕망을 추구한 역사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대신 오늘날에 와서는 과거 로마 시대와 비슷한 규모의 엄청나고 강력한 제국주의를 펼치고 있기는 한데, 그건 바로 총과 칼의 힘이 아닌 문화의 힘, 즉 우리의 흥과 노래, 그리고 끝내주는 선진 문화를 세상에 전파해서 그렇게 전 세계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동경하고 즐기게 만들어 무력으로 쳐들어가 눈물과 한의 업을 쌓는 것이 아닌 이 땅을 중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온 세상에 퍼뜨려 말 그대로 우리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정신을 지금 우리는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통일이 된 우리의 힘에 대한 대단한 평가와 전망이 정말 고맙긴 하지만, 우린 우리가 아무리 강해져도 괜히 가만히 있는 러시아를 침공할 생각이 없고, 또 그보다 훨씬 약하고 작은 나라라도 그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 부자연스럽게 거대한 파란 영토가 실제로 현실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만약 저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서 미래 통일 한국이 가지게 될 그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의 힘의 크기, 또는 그 성공과 풍요의 크기를 영토의 크기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면 굉장히 정확하고, 또는 어쩌면 저것조차도 부족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미래에는 우리 한반도가 통일을 하기만을 기다리며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호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그 직후부터 과연 얼마나 엄청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그러니까 한반도 위쪽으로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 전체를 관통하는 유라시아 철도와 아시안 슈퍼 하이웨이의 종점이자 출발지로서의 위상, 그리고 한반도 아래로는 저 거대한 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북극 항로 그 딱 정중앙 요지에 위치하게 되어 우리가 그동안 막연히 상상하고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엄청난 기회와 일들이 지금 바로 우리 코앞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 국토가 지금의 2배로 넓어지는 것에 더해 인구 또한 즉시 약 8천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가진 유일한 자원이자 하지만 최고의 자원은 바로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 당군 할아버지께서 그 4358년 전 그날 기획 부동산에게 속아서 온통 사방에 산밖에 없는 데다 공기 빼고는 자원도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이 온통 커다란 강국으로 둘러싸인 이 조그맣고 이상한 땅에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우리 현명하시고 자비로우신 당군 할아버지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는 일부러 땅도 좁은 데다 척박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2배, 3배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데다 주변의 큰 나라들로부터 늘 공격을 받아 평시에는 고달프게 농사를 짓고 또 전시에는 들고 있던 괭이와 낫들고 전투에 나가 보통 약 10대 1 수준의 압도적으로 불리한 숫자로 싸워 적을 물리친 다음에는 빨리 돌아와 다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정말로 빡센 인생 코스를 준비해 주셔서 다른 그 어떤 대단한 자원보다
우리 후손들, 즉 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지혜롭게 진화할 수밖에 없도록 커리큘럼을 짜주셨고, 거기에 더해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강의 재능들을 우리 한민족에게 몰빵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적은 수로 거대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미친 수준의 전투력과 전 세계에서 항상 1, 2위를 놓치지 않을 정도의 똑똑한 머리, 또 그 절대 참지 않는 다혈질 승질 머리와 함께 넘사벽의 흥과 최고의 예술 감각도 함께 주셔서, 그렇게 싸움이면 싸움, 손기술이면 손기술, 또 머리면 머리, 문화와 예술 면에서조차 정말 전 세계에 이런 비슷한 민족조차 없을 정도로 모든 방면에서 너무 심할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몰아주셔서, 우리는 나라에 아무리 큰 재난이 찾아와도, 또는 심지어 커다란 전쟁으로 나라가 온통 폐허가 초토화되어도 만약 사람만 남아있다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모든 걸 다시 재건하고 일으켜서 그 재난 이전보다 더 강력한 국가로 부활하는 생존력을 가진 불사조 민족으로 키우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이제야 그 기획 부동산 설이 자자했던 이 이상한 땅에 숨은 그 비밀도 슬슬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우선 우리나라가 만약 근미래 통일을 이루게 되면 그 즉시 우리나라는 이제 섬이 아닌 유럽까지 이어진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가장 끝에 위치한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보통 어떤 철도 라인도 보면 그 출발지와 종착역이 거의 모든 혜택을 독차지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통일 이후 빠르게 연결될 그 유라시아 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 종착역이 되어 모든 물류가 부산을 통해 들어와 대륙으로 들어가고, 또 대륙에서 내려와 부산을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게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말하자면 이쪽 세상의 모든 것에 관문이 되어 그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는 것이 현재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부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우리나라에 자원이 별로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시아에서도 거의 가장 많은 양의, 그것도 매우 퀄리티가 높은 은과 금, 그리고 석탄이 매장되어 있었고, 그 대부분이 일제시대를 거치며 채굴되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지금 남아있는 게 없을 뿐 절대로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특히 북한에는 얼마 전까지는 아무도 그 엄청난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희토류가 전 세계에서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일 이후에는 북한에 있는 광활한 미개발 땅에 더해 그 희토류 자원들 또한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통일 한국의 성장에 엄청난 가속도를 붙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축복인데, 여기에 더해 정말 엄청난 기회가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북극 항로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래 저 위쪽을 돌아가는 북극 쪽 바다는 거의 다 얼음으로 되어 배가 지나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모두 다 아래 태평양을 통해서, 말하자면 더 먼 거리를 삥 둘러서 물류가 이동해야만 했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최근까지 심하게 지속이 되면서 저 북쪽의 얼음이 녹으며 그 북극 항로가 지금 빠르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부산을 출발해서 유럽 로테르담까지 가는 항로의 길이가 약 24,000km로 30일이 걸리는 반면,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불과 14,000km로 18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기름값과 시간 등 대략 40%를 아끼고 단축할 수 있어, 이건 전 세계 물류 시장에 있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저 아래 태평양과 대서양을 삥 돌아다니던 화물선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이 북극 항로 쪽으로 노선을 바꾸어 다니게 될 것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그 기존 태평양 항로와 북극 항로를 잇는 딱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며, 또 그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해양 물류의 전체 양이 크게 늘어나 무엇보다 대형 유조선과 LNG선 등 조선업이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 분야에 있어 현재 압도적 세계 1위 국가에서 최대의 수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있어서도 물론 일본도 그 비슷한 위치에 있기는 한데, 저 북극 항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러시아의 해역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국가이자 서로 주고받을 게 너무도 많은 좋은 관계인 반면, 일본은 러시아와 거의 인도와 파키스탄 수준의 앙숙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개척이 되면 러시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마 일본보다는 우리 한국이 훨씬 더 빠르게 그 중심부 위치를 선점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북극 항로는 단순한 운송 경로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 외교, 전략 안보, 그리고 해양 경제가 모두 연결된 한반도 미래 성공과 그 퀀텀 점프 도약의 핵심이 되는 어마어마한 기회이며, 이건 우리가 굳이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누릴 수 있는 수혜이긴 하지만 이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대륙으로부터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와 아시안 하이웨이까지 이어진 상태에서 이 북극 항로까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건 1+1+1이 3이 되는 것이 아닌 어쩌면 300이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북극 항로의 기회를 최대치까지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정말 베프처럼 잘 지내야 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1953년 이 나라가 온통 자갈밭으로 박살이 나버린 그때 시작해서 불과 70여 년 만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성공해버린 그 스토리만큼 불가능할까 싶습니다. 정말이지 어서 빨리 통일이 되어 이 말도 안 되는 우리 한민족의 별거를 끝내고 앞서 영상에서 살펴보았듯 대륙과 대양 그 중심에 위치한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가진 미래 초강국, 그리고 당군 할아버지께서 아무도 몰래 엄청난 빅픽처를 품으시고 혹독하게 훈련시켜와 각각 일당백의 엄청난 능력을 가진 8천만 명의 인구로 이루어진 초강대국이 되어 우리 한민족의 잠재력이 드디어 폭발하는 그런 가슴 벅찬 미래가 우리 앞에 어서 빨리 오기를 혼자 기원하고 있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작년 말 12월 미국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되면서 모두의 전망처럼 그가 앞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청난 관세를 때리겠다고 겁을 주자 역시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외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첫 비행기로 날아갔습니다. 원래 과거에도 이런 경우 일본은 정식 협상 전에 미리 미국의 대통령이나 정부 핵심 인사를 만나 주로 엄청난 액수의 투자를 약속하거나 로비하는 방법으로 언제나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바꾸었고, 그래서 항상 마치 전 세계에서 미국에게 가장 특별한 대우를 받는 국가처럼 마치 친형제 같은 특별한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일본의 전략은 똑같았습니다. 즉 이번 역시 일본은 미국을 위해 어마어마한 액수의 선물 보따리를 잔뜩 안고 기대에 부푼 채 그를 찾아갔는데, 게다가 트럼프는 상대의 아부를 좋아하고 특히 선물을 마다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이번 관세 폭탄 역시 아마 일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공격을 피해가며 또 한 번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미국의 절친 위상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올해 2월 백악관에서 만난 두 사람은 둘 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시바는 폭탄주를 한 7잔은 한 것처럼 얼굴이 상기되어 매우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이었고, 트럼프 또한 이시바가 들고 온 선물이 흡족하고 대견했는지 기분 좋은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그들의 미팅은 아예 관세 이야기 자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 이시바는 트럼프에게 그가 미리 요청하기도 전에 과거 미일 역사상 가장 큰 선물 보따리인 무려 1조 달러의 투자를 먼저 약속했고, 거기에 더해 주일 미군의 방위비 역시 자기들이 알아서 지금의 2배로 올리겠다고 약속하며 크게 칭찬을 받은 데 더해 지난번 인수하려고 실패한 US 스틸의 인수를 포기하고 대신 엄청난 액수의 투자를 하겠으며 또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역시 지금보다 수입량을 엄청나게 올리겠다고 약속하며 사실상 국가 간 정상회담에서 무슨 전쟁 패전 서명 자리가 아닌 다음에 진짜 이런 과도한 수준의 일방적인 선물은 목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일본 입장에서는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넉넉한 수준으로 트럼프를 기쁘게 해주었고, 그래서 그 덕분에 그날의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조차 않았을 정도로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일본 머니 외교의 승리였습니다. 그러자 이시바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능수능란한 외교의 힘과 일본의 막강한 돈으로 전 세계가 모두 두려워하는 트럼프의 관세 공격을 너무도 쉽게 피해간 일본 정치계의 새로운 슈퍼스타이자 희망으로 온 일본 국민의 뜨거운 찬사와 응원을 받게 될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고, 또 이제 마음이 크게 놓였던 이시바는 그런 마음을 담아 회담을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의미로 트럼프가 정말 너무도 기분 좋아할 만한 덕담을 몇 마디 건넸습니다. 먼저 트럼프처럼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유명인을 실제로 만나게 되어 너무너무 흥분되었고, 그는 TV에서는 너무 무섭고 강한 성격의 소유자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만나보니 매우 진지하고 훌륭했으며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한 강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굳이 그 말 끝에 저는 그걸 그 어떤 아첨도 없이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게 굉장히 아첨처럼 들리게 했고, 그리고서는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로는 바로 트럼프 유세 연설 중 정말 아슬아슬하게 암살 시도가 빗나가며 그가 9.4일생 살아났던 그 사건을 언급하며, 트럼프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사명을 위해 구원하신 분 같다며 최고의 찬사를 담은 극강의 아부 선물 패키지를 건넸고, 이 말을 들은 트럼프도 너무 흡족해하며 회담은 그렇게 관세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너무도 훈훈하고 아름답게 진행된 후 마무리되고, 이시바는 이제 미래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여는 영웅이자 일본이 다시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도록 만든 천재 외교 영웅이 되는 부푼 꿈을 안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간 지 얼마 후 이시바는 하느님이 트럼프를 통해 역사하시길 원했던 그 엄청난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곧 알게 되었는데, 그건 바로 오직 일본만을 위해 준비한 어마어마한 관세폭탄 패키지였습니다. 먼저 미국에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통보했고, 여기에 이어 곧 추가 관세 35%가 더해졌으며, 그 외에도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관세 패키지가 선물로 돌아왔습니다. 이 관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 니케이 지수가 하루 만에 거의 8% 가까이 폭락했을 정도로 일본 핵심 수출 산업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했고, 이에 당황한 이시바는 즉각 정부 회의를 열고서는 이후 7차례나 장관을 미국에 파견하고, 또 본인도 트럼프와 4차례나 통화를 하고, 또 6월 캐나다 정상회담에서도 만나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냐, 제발 살려달라며 우리 일본을 봐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트럼프는 오히려 그런 이시바의 대응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주 당연히 일본 내에서는 이시바에 대한 평가가 지난 정상회담 직후 때와는 정반대로 급락해버리면서 급기야 이시바 조기 퇴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자존심도 많이 상한 데다 어쩌면 정말 총리 자리에서 곧 쫓겨나게 생긴 것에 더해 곧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도 완패를 당할 위기에 놓이자 이때부터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한 이시바는 갑자기 흑화하여 트럼프를 향해 외교 수사에도 맞지 않는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부터 일본은 미국에게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또는 트럼프에게 대단히 실망했고 이제부터 이건 국익을 건 싸움이다. 그리고 일본은 너무 큰 모욕감을 느껴 그가 우리를 깔보는데 더는 참을 수가 없다와 같은 무슨 동네 아저씨들 호프집에서 싸우는 것 수준의 말들을 쏟아내자, 트럼프는 그런 이시바를 향해 너무 버릇이 없다며 일본은 자기들만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연일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데다, 심지어 최근에는 그렇게 강경하게 반항하는 일본에 대해 나도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를 예로 들고 싶지는 않지만 결국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쟁이 끝났고 이번 협상 갈등 또한 그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입니다 라는 매우 수위가 높은 발언까지 하며, 그렇게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을 향한 일본의 그동안의 전략은 결국 대실패로 돌아가 버렸고, 거기에 더해 그동안 너무도 돈독했던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과거에는 2차 대전 이후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을 정도로 험악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견고했던 미일 군사 동맹 또한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물론 절대로 상황이 녹록치는 않지만 그런 일본과 비교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는 괜히 사전에 미리 만나서 선물 보따리를 잔뜩 갖다 바치며 미리부터 을의 자세로 트럼프의 자비를 호소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 지금 서로가 서로의 패를 열지 않은 상태여서 그 협상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사실 그런 돈 보따리 외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하는 실제 가치가 없는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는 현재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가능한, 결코 불리하지 않은 조건입니다. 이건 이제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지만, 주한미군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해외 군사 기지들 가운데 단지 그 덩치만 가장 큰 게 아니라 가장 잘 훈련이 되어 있으며 또 가장 완벽한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중국 위협 대응에 있어 상하이와 베이징을 모두 사정거리 내에 두고 있는 최고의 전략지로, 어찌 보면 현재 전략적으로 핵무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미군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미 너무 뒤처져 버린 중국 해군과의 군함 숫자를 따라잡기 위해 최고의 조선업의 도움이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그런 미군을 당장 도울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미군 수준에 맞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들을 다른 나라들보다 4-5배는 더 빨리 만들고 더 빨리 수리하며 그것도 훨씬 더 싼 값에 할 수 있는 것에 더해 무엇보다 그 일처리의 퀄리티가 세계 최고인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동맹이자 필수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입니다. 게다가 또 이미 일본 정부 및 일본 내 여론이 지금 미국을 향해 매우 비판적으로 돌아서 버린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아직 뚜렷한 부정 이슈가 없어서 전통적으로 미국에게 있어 이 동북아의 가장 큰 동맹국이었던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급격하게 나빠지고 소원해진 미국의 입장에서는 남아있는 유일한 대안인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최대한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협력적인 결과로 이끌어내어야만 하는, 그렇게 오히려 지금은 한국과의 협상에 있어 미국이 더 마음이 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트럼프는 허드 맥도날드 제도라고 이곳에도 무려 10%의 관세를 매겨버렸는데, 이곳은 인구가 무려 0명인 곳입니다. 거기엔 펭귄만 살고 있습니다. 즉 지금 트럼프 정부는 불쌍한 펭귄들에게까지 10%의 관세를 매길 정도로 사실 체계가 그리 치밀하게 잡혀있는 상태로 지금 이 관세 전쟁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협상의 여지 또는 우리가 파고들 빈틈도 많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까지는 우리 주한미군이 훨씬 더 중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가 훨씬 더 돈독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아시아 동맹 파트너 입장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국가처럼 여겨진 적이 꽤 많았었는데, 이제는 미국과 일본의 우호 관계가 커다란 위기를 맞은 상황에다 또 실제로도 일본은 이제 미국에게 줄 것이 거의 없어 그 가치를 예전에 비해 많이 상실한 상황인 반면, 우리는 주한미군의 높아진 가치에 더해 반도체와 첨단 전자기기 외 그리고 곧 재개될 트럼프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물론 겉으로는 여전히 강한 척을 하면서 이 모든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잘 읽고 아주 신중하고 현명하게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강력한 카드들을 잘 플레이해서 부디 우리 정부가 전 세계에서도 미국과 트럼프를 상대로 가장 좋은 최고의 협상 결과를 얻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부터 훨씬 더 강력하고 상호 유익한 한미 동맹을 이끌어내고 우리나라가 한 번 더 크게 도약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혼자 기원합니다. 트럼프는 겉으로는 굉장히 과격하고 강하게 동맹국들을 코너로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 역시 지금 마음이 몹시 급하고 특히 미국 내 경제 상황과 최근 전 세계를 향한 그 관세 협상들이 거의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가며 그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협상 결과 특히 가장 가까운 동맹들 중 누군가와는 매우 성공적이며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상호 협력적이어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을 상쇄할 만한 평화적이면서도 건설적인 협상 결과가 필요하고 목마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기에 현재 우리나라만큼 좋은 상대가 또 없습니다. 그런 트럼프의 입장과 심리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오히려 우리가 더 여유롭고 유리한 상황에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디 현명하신 우리 정부 또는 협상 담당자분들께서도 우리 국민들처럼 오늘날 군사든 경제든 모든 방면에서 세계 최고
또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잊지 말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고 트럼프와의 남은 협상에 강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 to that horrid bitter. Maybe you taste different. 이거 이러다가 정말 어쩌면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뉴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거의 둘이 결혼할 것처럼 가까웠던 트럼프와 한바탕 크게 싸우고 틀어진 이후 최근 갑자기 그 이름하여 아메리카 파티, 즉 아메리카 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 체제가 무려 170년이나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갑자기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당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히 일론 머스크는 다음 대선에서 이 아메리카당의 대선 주자로 나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려고 할 것이라고 아주 많은 전문가들이 어렵지 않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메리카당의 너무도 갑작스럽고 파격적인 출현,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는 초유의 사태는 단지 이번 임기 동안 법 개정이든 뭘 좀 어떻게 해봐서 다음번에도 또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트럼프나 또는 미국이라는 국가 외에도 전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무엇보다 전 세계 산업과 기술 시장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릴 것이 분명한데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결코 낮아 보이지 않고 또 무엇보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결심을 하게 돼.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된 그 이유가 무척 흥미롭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세계 최정점에 있는 1타급 관종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두 명의 관종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야 뭐 이제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슈퍼 관종이지만 이 일론 머스크 역시 그런 트럼프에게 절대 밀리지 않는 울트라 관종으로 그런 두 사람이 백악관에서 둘이 한자리에서 무언가를 함께 발표할 때 보면 특히 트럼프의 표정이 매우 무겁고 어색한 것이 이건 마치 두 명의 가수를 한 무대 위에 올려놓고 둘이 동시에 노래를 부르도록 한 것처럼 뭔가 곧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그 둘은 엄청난 관종 기질도 그렇지만 둘 다 돈과 힘 그리고 영향력도 어디서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고 또 그만큼 자존심도 너무도 센 사람들이라 이거 분명히 둘 사이 곧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아슬아슬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난 직후 둘은 곧 엄청나게 유치하게 SNS에서 서로를 공격하면서 전 세계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초딩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이후에는 서로 완전히 틀어져 버려 그냥 이렇게 둘의 관계는 마무리가 되는구나 싶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말 완전히 뜬금없이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 당이라는 새로운 당을 창당하며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보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복싱을 하다가 갑자기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어퍼컷을 맞은 게 아니라 황당하게 어디선가 세 번째 팔이 휘두르는 주먹을 맞은 것처럼 정말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인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너무 관종이어서 또는 자기도 한번 대통령을 해보고 싶어서 뭐 그런 1차원적인 분석도 많은데 일단 그 분석들도 모두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는 자타공인 현재 이 지구별에서 가장 뛰어난 초특급 테크 천재이자 괴물입니다. 그는 단지 전 세계 1위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화성으로 보낼 로켓도 만들고 있고 사람 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사업도 하고 있는 데다 또 그록이라고 현재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인공지능 사업에 더해 지구 주변에다 무려 9,000개가 넘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의 통신 및 인터넷 환경을 그 뿌리부터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있고 또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인간형 로봇까지 만들고 있을 정도로 그가 하는 사업들은 모두 다 오직 최첨단 사업들이며 그 각각의 사업들이 잠재적으로 거의 하나의 국가 GDP를 넘어설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해당 산업 1위 사업들입니다. 참고로 근미래에 이 인간형 로봇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그 시장은 지금의 자동차 시장의 약 50배에 이를 정도의
거대한 시장이고, 또 스타링크의 경우 아마 곧 지구 전체의 통신 시장을 다 먹게 될 것인데다 뇌이식 뉴럴 링크 또한 그게 상용화만 되면 옛날 만화 공각 기동대에 나오는 것처럼 드디어 우리 인간과 기계, 거기다가 컴퓨터와 인터넷까지 결합된 미래 시대가 이제 시작될 정도로 일론 머스크는 단지 전 세계 전기차 시장만 먹으려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먹을 준비를 현재 아주 빠른 속도로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하는 사업들은 모두가 다 정부의 규제와 법안을 다 바꾸어야만 하는 사업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드디어 출시한 자율주행차인 로보택시의 경우도 인간 없이 차 혼자서 도시를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교통법을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만 하고, 사람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심는 것은 의료법, 그리고 우주로 로켓을 날리고 있는 스페이스 X의 경우 조만간 미국의 우주 항공법과 충돌하게 될 것이 뻔할 정도로 그 모든 사업들이 미국의 정치권과 커다란 싸움이 예상되는 사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지난 트럼프 대선 때 일론 머스크는 직접 그 정치 현장에 뛰어들어 트럼프의 대선을 도우며 미국 정치계에 자신의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결과까지 아주 좋아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또 자신은 그 굉장히 이상한 도지 부서의 수장이 되어 거의 무슨 대통령을 넘어서는 권력을 휘두르며 미국 정치계의 꼭대기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힘을 휘두르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즉 아무리 억만장자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민간인의 신분으로는 절대로 열람할 수 없는 미국 정부 내부의 기밀 문서들도 보게 되고, 또 미국의 법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도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실제로 현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력을 휘두르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에게는 자신의 사업들이 앞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모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이가 너무 나빠져 버린 트럼프나 또는 그 다음의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이 직접 미국 정치계의 중심으로 뛰어들고 또 대통령이 되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 권력의 최정점인 정치계에서 힘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커다란 힘을 휘두르고 또 얼마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지난 몇 개월의 경험을 통해 똑똑히 깨달은 것입니다. 물론 현재 미국의 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태생적 시민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전에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직접 대선에 나가는 것은 쉽지 않기는 하지만, 앞으로 3년이 넘는 시간이 있고 그 사이 그는 얼마든지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며, 또는 최악의 경우 자신의 아바타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자신의 의지대로 미국의 법과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만약 일론 머스크가 실제로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그의 아메리카당 출신 아바타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한다면, 그때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급진적인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나사와 민간 기업의 협력을 대폭 늘려서 엄청나게 많은 유인 로켓이 이제 달과 화성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할 것이고, 석유의 의존도를 완전히 낮춰 전 세계가 태양광과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도록 이 지구의 에너지 생태계를 바꿀 것이며, 또 무엇보다 이제 AI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규제들, 그리고 인간의 뇌를 직접 컴퓨터와 인터넷과 연결시키는 데 발목을 잡고 있는 법과 제재들을 대폭 풀어버려 그때부터는 이제 이 지구 행성이 정말 본격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들의 세상, 또 사람과 기계가 점점 하나로 융화되는 시대, 그리고 우주를 향해 사람들을 싣고서 오고 가는 시대가 빠르게 열리게 될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론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그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과 비전들이 모두 다 이 방향을 향해 전속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더해, 만약 그가 미국 정치계에서 권력을 잡지 못하고 또 그래서 그의 사업들이 이런저런 법원과 제재들에 막혀버리게 되면, 그때는 자칫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투자금과 노력이 들어간 그의 사업들 전체가 커다란 장벽에 부딪히며 아예 멈춰버리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신당 창당까지 하며 이쪽으로 베팅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이상 앞으로 그는 아마 최선을 다해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려고 하거나 최소한 그와 동일한 파워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미국이 어디 지방 동네도 아니고, 이건 솔직히 누가 봐도 거의 성공 확률이 없는 게임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시작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의 전기차 사업도 그랬고
또 지금 그 스페이스 X 사업도 그런데다 수천 개의 인공위성으로 지구 전체를 덮어버려 땅 위에 케이블 없이 지구 전체를 인터넷으로 연결시켜낸 그의 과거 실력으로 볼 때 어쩌면 몇 년 후 우리는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게 취미인 이 남자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되는 장면에 이어 이후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계로 진입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